네, 안녕하세요. 백현주입니다. 오늘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에 대한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또 역할이 다양하셔서 준비를 어느 타겟으로 잘 못했고요. 골고루 이야기를 할 건데 어, 그냥 나한테 들리는 것만 들으셔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 미디어는 저희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1차부터 4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아시나요? 1차 산업혁명? 여기 그림에 보시면, 네. 제가 이 PPT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네. 증기 기관차가 생긴 게 1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고 집에서 그냥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기차가 생긴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이제 자급자족 안 하고 한 곳에서 만든 걸 서로 교환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전기가 생기고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공업에서 이제는 기계공업, 찍어내는 대량 생산의 시대로 돌아선 거죠.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몇 년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이 시대에 안 살아봐서 우리 이제 다 젊으셔가지고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외모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91학번인데요. 저 때도 저는 삐삐 세대고 컴퓨터가 이따만한 통통한 PC를 집에서 쓸 때였는데 이 3차 산업혁명이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3차 산업혁명이 온 거죠. 정보화 시대라는 시대적인 이야기들이 온 지 이제 2차에서 3차는 5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에서 반토막 난 거죠. 50년 만에 3차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들로 되어 있냐면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집에서 왜 핸드폰으로 다 제어하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저희 교회는 저는 아주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집에서 오실 때 문을 스마트폰으로 여십니다. 그리고 막 불도 켜놓고요, 에어컨도 켜놓고요, 이런 거 다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몇 천만 원 들여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1, 2만 원짜리 허브로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해서 그게 가능해진 시대거든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저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궁금해 하시거나 내지는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에 더 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스마트폰이라고 안 하고 스마트 미디어라는 제목을 넣은 이유는요. 사실 스마트폰만 있지 않잖아요. PC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일찍 접할수록 유리하다. 왜냐하면 미래는 IoT, IT 세상이니까 디지털 세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 손주가 전문가가 되려면 빨리 어떤 최첨단 이 디지털 기계를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스마트폰, 스마트 미디어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한다는데 그래서 또 스마트 미디어를 접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애가 너무 키우기 힘든데 말 안 듣고 내가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목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만 딱 주면 얌전해. 나 밥 먹을 수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고 뭐 징징대는 애들한테 스마트폰 딱 주면 울음 뚝 이처럼 그냥 만능 이 도깨비 방망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미디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고 제목에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대변혁의 시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얘기한 이 슈밥이라는 박사죠. 이분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국제 이제 포럼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누구나 패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미래 인재 아니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디지털 기계를 조금이라도 빨리 접하고 더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인 거 아세요? 제가 크리스찬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머리를 키우지? 라고 할 때 고전을 읽어라. 근데 고전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의력, 창의성 예전부터 들어봤지만 창의성이 밥 먹여줘? 수능에 나와? 그거 창의성 높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 이러고 우리한테 굉장히 멀었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많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삼성에서, 한화에서, 뭐 SK에서, 현대에서, 구글 코리아에서 뽑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아니요. 지금 당장 찾아보셔도 돼요. 채용 공고란 이런 거에. 대학 이름을 보지 않고요. 이 창의성에 대한 채용 이 단계가 소위 좋은 그 직장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창의력, 그리고 공감 능력과 협업 능력. 사실 공감 능력, 협업 능력이 가장 높은 집단이 교회인 거 아시죠? 밖에 나가면 이기적이고 혹시 못 됐을 수도 있어. 그러나 교회 오면 다들 서로 섬기고 애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 교회에서 키우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미래 인재가 되는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라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지금 지도가 나온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입니다. 실리콘밸리 들어보셨나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나라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유튜브 엄청 보시죠? 유튜브 회사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죠. 페이스북 여기에 있고요. 구글, 뭐 애플, 우리가 아는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전부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작은 주인데 이 실리콘밸리 하나를 똑 떨어뜨리면 전 세계 3대 부자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사는 건 실리콘밸리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미래에 내 아이들도, 그리고 나도, 내가 아는 청년들도, 어르신들도 다 잘 살고 잘 먹고 미래 세계에 적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스마트 미디어를 최첨단을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서 아이폰 뭐 20이 새로 나왔어. 그럼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아이폰 21, 22, 23 번들 버전이 나왔을 겁니다. 그걸 쓰고 있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컴퓨터와 휴대폰을 만 12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중학생이 돼야 처음 접하게 합니다. 아셨나요, 혹시?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사람 누구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많은데 스티븐 잡스 아시나요? 스티븐 잡스 아이 중학생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미국 갑부 1위잖아요. 그리고 이 IoT의 최첨단, IT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 빌 게이츠의 아이 중학생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더 어릴 때부터 접하는 게 더 똑똑해질 거면 이들은 당연히 어릴 때 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릴 때 주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이들의 90%가 발도르프라는 유치원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발도르프는 굉장히 그 첨단하고 거리가 먼 목공하고 바느질하고 뭐 농사 짓고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왜 이런 데 보낼까요?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1등 되라고.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보다 지금은
이런 자연을 접하는 게, 사람과 관계하는 게, 신앙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선풍기 보이시죠? 평범한 선풍기예요. 보통 얼마 하죠? 이런 선풍기? 안 사봐서 5만 원이요. 5만 원 좀 좋은 선풍기. 5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런 선풍기 보셨나요? 그죠? 요즘 집에 서큘레이터라고 많이 막 상하 좌우 뭐 360도 다 돌아가는 서큘레이터. 이거 얼마인가요? 10만 원 좀 넘죠. 예. 잘하시네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입니다. 이 선풍기 보셨나요? 다이땡. 네,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이 선풍기 얼마인가요? 네, 100만 원. 네, 100만 원 합니다.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합니다. 아니, 5만 원짜리 선풍기도 있고 100만 원짜리 선풍기도 있고. 선풍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아이디어는 스마트폰을 접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그 배움이 있어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죠. 그 창의적인 배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하고 노는 거, 자연에서 노는 거. 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미디어가 아니라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요거 뭔지 아세요? 이 그림? 네, 자판기. 네, 블루투스 자판기입니다. 접히는 것도 나왔고요. 많은 것도 나왔어요. 근데 이 자판기 보셨나요? 레이저 자판기라고요. 자판기가 안 보여. 여기 레이저를 쏘면 저렇게 자판기 그림이 나와요. 그걸 누르면 자판기 역할이 됩니다. 이거 미래에 생길 거 아니고요. 이미 G마켓에 팔고 있습니다. 한 4, 5만 원밖에 안 해요. 아주 고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빛을 쏴서 빛을 터치하면 자판기 기능을 하는 기술은 있었는데, 이걸 자판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기업에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본다고, 드라마 많이 본다고, 웹툰 많이 본다고 이런 아이디어가 막 생기나요? 저는 이제 임상심리 전공자고요.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생들한테 뇌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뇌가 바보가 됩니다. 계속 이 드라마나 유튜브나, 그리고 편향된 어떤 정치색, 그게 뭐 극우든 극좌든 그쪽으로 계속 세뇌된다고 하잖아요. 다 그 색안경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이 미디어의 중독의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전두엽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전두엽은 어떤 뇌냐 하면요,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능력이 전두엽에 있습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조금 더 자고 싶어. 근데 그걸 이겨내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거 전두엽 능력입니다. 내가 좀 욕심 덜 부리고 나누고 베풀고 싶어. 이런 거 전두엽 능력입니다.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좀 뭔가 이렇게 이걸 마칠 때까지 하고 싶어. 전두엽입니다. 다이어트의 다른 말 아세요? 네 글자? 운동,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다른 말로 동일하게 네 글자로 대치될 수 있는데요. 내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못해. 항상 내일부터 미뤄. 내일로 미루는 그 미루는 행동 하지 않고 시작 행동하는 거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망가진 병이 치매예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뇌과학자들이 70%가 다 치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병이 치매니까요. 그 치매가 전두엽 기능 손상으로부터 오는데,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미디어가 전두엽을 망가뜨린다는 연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인지 능력이 이 스마트폰 미디어에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중독될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렇게만 한가요? 뭐
뇌의 고루고루 발달이 저하되어 있는데 마치 마약 중독자의 뇌와 비슷한 뇌 상태로 변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우리 되게 가벼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전자파 흡수는 어릴 때일수록 더 많이 흡수가 돼서요. 어린 아이일수록 스마트폰은 정말 덜 접하게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뭐 뇌발달 막는 얘기는 제 백현주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연구 결과 나온 거라 이렇게 중앙 미디어 또 이렇게 뉴스에 나와야 믿으시잖아요. 각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의존 실태가 어릴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해마다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유아들은 연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유아들의 스마트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주 쉽게 나 뭐 할 때 너 이거 보고 있어 이러고 꽂아주니까 아예 유모차에 스마트폰 거치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쪽지에 이렇게 써갖고 다니고 싶어요. 하나씩 이렇게 살짝 주워지고 싶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뭐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이렇게 구분할 게 없죠. 이 스마트 미디어 중독은. 무엇보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단절을 갖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해요. 관계를 단절하고 업무 능력 떨어지고요. 친구 관계 없어지고요. 공부 못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주인인가요? 우리가 노예인가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굉장히 똑똑한 비서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노예 아닌가요? 충전해라. 지금 왔다. 빨리 열어봐라. 진짜 스마트폰 띠릭 어쩔 때는 안 올렸는데도 보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 온 것 같잖아요. 착각이 불러일으켜지고 참 우리가 주인인지 노예인지 모르는 그런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 여부는 내성과 금단 현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나는 중독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성은 뭐냐면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커피 중독자인데요. 처음에는 한 샷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타벅스 기준으로는 포샷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진하지 않으면 커피 먹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내성 중독이에요. 더. 처음에는 10분만 보려고 했어. 오락 30분만 해야지 이랬는데 하다 보니 1시간, 하다 보니 2시간 이러면 중독의 길에 들어서실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금단은 뭐냐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안 하면 불안해. 안 하면 못 참겠어. 안 하면 궁금해. 예배 시간에도 옆에 놔야 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무음이나 꺼놔야 되는데 안 보이게 넣어놔야 되는데 진동으로 해놔야 안심이 돼. 그 사이에 중요한 게 뭐 올지도 모르잖아.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하는 게 이제 금단 현상입니다. 안 되는 거죠. 스마트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장애까지 오고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단계까지 오면 정말 이제 심각한 중독에 해당되죠. 뭐 10대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중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심각한 건 관계 단절, 말씀드렸듯이 공부하지 못하는 거 다 각자 보잖아요. 카페에 이렇게 딱 가시면 가만히 이제 앉아서 사람들을 보세요. 둘이 앉아 있어. 대화하나요? 둘이 각자 이거 보고 있어. 앉아 있을 뿐이야. 이거 놀이 발달 단계로 보면 3살 단계입니다. 3살은 병행놀이라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따로 놀아요. 따로 놀고 한 4, 5살 되면 같이 놀면서 싸워요.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싸워요. 한 7살 돼야 협동놀이를 하거든요. 그 단계를 지나서 우리는 화합하고 함께하는 단계로 성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린아이로 퇴행해서 각자 노는 거죠. 같이 앉아만 있을 뿐 각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콘서트장에 가면
그러니까 무대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뭐 가수의 공연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여기서도 못 즐겨요. 그거 찍어야 돼. 찍어서 나중에 그거 보면 현장에 간 의미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인물의 무방비가, 제가 이번 주에 급하게 고등학교에 상담을 갔는데요. 이게 드문 일이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근데 드물지 않은 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아이가, 그러니까 채팅을 한 거죠. 음란 채팅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채팅에.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서로 뭐 옷을 벗어라, 너도 벗어라, 이렇게 화상 채팅으로, 고등학생 아이인데 남자아이가, 그러다가 자유행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상대가 캡처한 거죠. 캡처해서 이제 협박한 거죠. 너 다 깔렸어. 너의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 그 지인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돈 내놔. 처음 들으시나요? 이 일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를 중고등학교에서 이 성교육 안 할까요? 엄청 해요. 엄청 하는데 그냥 애들이 교육할 때는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죠. 딴 짓 하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도 좀 문제인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대면하고 진지하게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게 이렇게 강의하면 애들은 다 화면으로, 각 교실에서 화면으로 보게 하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아니겠지 이러고 잊어버렸다가 내가 채팅할 때는 그거를 생각도 못하고 마치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처럼 이 채팅 앱에 성적인 거 굉장히 많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골라서 내가 음란물을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고가 팝업으로 막 뜨잖아요. 무작위 광고를 마구 보내잖아요.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머, 네, 진짜 화들짝 어디 공적인 데에서 갑자기 열었다가 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음란물들이 막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건강한 성이 아니거든요. 자극적이어야 팔리기 때문에 건강한 성을 팔지 않고 왜곡된 성을 팝니다. 아이들이 노출이 되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죠. 그럼 이런 스마트폰 과의조는 왜 생기느냐?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얘를 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원인을 왜 갖고 왔냐면요. 가만 보세요. 이게 뭐 편리한 인터넷 환경, 우리나라가 스마트 미디어 중독이 많은 이유가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내용 중에는 낮은 자존감,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 관계의 단절, 외로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높은 자존감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심리학을 한 사람이라 자존감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밖에서 강의할 때는 좀 허무해요. 당신은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게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어. 너 왜 귀한데?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 왜 귀하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무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에 대빵,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대빵에 내가 입양된 나를 양자 삼으셨다고 말하는 그 자녀인데 내가 자존감이 낮아. 교회 오면 누구는 명품백 들었는데 나는 없어. 누구는 예쁜데 나는 안 예뻐. 누구는 뭐 좋은 대학 가는데 나는 못 갔어. 아니, 그런 걸로 자존감이 낮은 건 제가 좀 거칠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야, 너 명품백 없다고 지금 자존감 낮다고 하는 거야? 내 자녀로서는 너는 부족하다는 거야?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회복의 근거가 기독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방황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친구들, 이웃들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너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스마트폰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연히 보죠. 일상생활의 주요한 도구인데. 근데 조절하고 내가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관계하셔야 돼요. 관계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님 이하 네, 이 교회 어르신 이렇게 교역자분들이나 또 선배님들한테 잘 신앙을 이렇게 뭐랄까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관계 회복이 돼야 내가 그러니까 이론으로가 아니라 이론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솔직히 이론인 분 많으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계속 듣고 배우고 알고 나 믿고 있어. 그런데 내 삶에 적용은 안 돼. 내 삶에서 나는 그래서 너무 당당하고 멋지고 괜찮고 행복하고 미래에 걱정이 없고 이렇지 않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아주 근본적인 사실 이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의 첫 번째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천교회 제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교회보다 사실 가정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요. 내가 교회에 이 헌신 봉사하느라고 매일 와서 청소하고 뭐 주보 접고 뭐 하고 여기 서고 이러는데 집은 나 몰라라. 내 가정에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인척은 굉장히 쎄하고 돌보지 않아. 이건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거지 이 예배당 건물이 그거 안 봤죠, 목사님? 네, 맞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관계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가정도 관계 회복하시고 친구도 관계 회복하시고 교회 내에서도 관계 회복하시고 그게 스마트 미디어 중독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텐데 해보시면 알아요. 관계가 좋으면 이 카페 가서 이거 안 봐요. 이거 좀 내려놓고 수다 떠는 게 더 즐거워. 이 사람이랑 나누는 게 더 즐거워. 유아들 그 스마트 중독 됐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당신은 옛날에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요즘 애들은 이거 안 주면 통제가 안 된다고. 전혀요. 이 유아들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너 이 스마트폰 가지고 놀래? 아니면 엄마 아빠랑 뭐 몸놀이 할래? 이러면 열의 9.9, 99%는 엄마랑 노는 걸 할머니랑 노는 걸 선택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을 당연히 더 좋아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잖아요.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계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관계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거지 이거 들여다보는 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출발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얘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스마트폰은 일단 조절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보느냐 안 보느냐 PC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요. 10시간을 해도 우리 청년부 모임 있는데 특송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면 딱 끊고 딱 와서 우리 곡 뭐 할까? 뭐 이렇게 이게 즐거울 수 있으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독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인데 잠깐 기다려주면 안 돼? 나 이거 본방 사수하고 싶은데 이 비디오 다 보고 가고 싶은데 이러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요. 일주일에 한 번 7병 마셔. 그런데 다른 날은 하나도 안 마실 수 있어.
이런 사람이랑 매일 한 잔씩 하루도 안 걸르고 마시는데 거르질 못해. 이 사람이랑 두 번째 사람이 중독이에요. 총량은 두 번째 사람이 훨씬 적을 거예요. 한 병 정도만 마실걸요. 아마 매일 한 잔씩 마시면.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느냐 조절할 수가 없느냐의 문제로 나의 스마트폰 미디어, 그러니까 스마트 미디어의 중독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능한 늦은 연령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유아가 있다, 유아 부모가 있다, 유아 자녀가 있다, 손주가 있다 이러면 최대한 늦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몇몇 나라는 2살, 그러니까 만 2살이죠. 우리나라로 한 3, 4살 되기 전에 스마트폰 주어지잖아요. 그럼 아동학대로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혀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정도로 뇌를 망가뜨려요. 이 어린 연령에는. 그래서 뇌 발달에 심각한 저해를 주기 때문에 만 2세는 절대 금지고요. 그 뒤에는 최대한 늦게. 아닌데요. 우리 아이는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거 시키는데요. 효과가 매우 낮고요. 그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종이책 읽혀주는 게 10배 아니고 거의 100배의 뇌발달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짓말을 못해요. 지금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해주시고요. 가족 간에 사전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각자 방에 컴퓨터가 없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다 거실로 나와 있죠. 초등학생까지는 좀 거실로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 거실에서 해야 돼. 그래야 저절로 좀 조절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거 봐도 바로 우리가 차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공개적인 형태가 좋고요. 물론 중고등학교 이후는 조절 능력이 생긴 뒤라고 전제해서 이렇게 관여하면 애들 집 나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초등학교까지는 중앙에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총량제를 정하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 총량제를 정하셔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어떤 미디어는 7시간만 봐야지 이러면 만약에 토요일에 쉰다고 4시간 봤어요. 그럼 몇 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을 매일 10분씩 쪼개서 배치를 하든 하루하루 1시간씩 보고 나머지 안 보든 어쨌든 총량제가 있어야 이 조절 능력이라는 건 뇌가 계속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 인식은 전두엽이 합니다. 전두엽 쓰면 쓸수록 치매랑 멀어지시고 전두엽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는데 더 앞서가시는 겁니다. 조절 능력 생기고 창의력 생기고 이거 다 전두엽 기능이에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꼭 검색해 보세요. 전두엽이 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뇌예요. 근데 총량제,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하루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웹툰을 많이 봐. 그러면 웹툰은 일주일에 3개만 볼 거야. 10개만 볼 거야. 그러니까 많이 보고 적게 보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조절할 거야 이거예요. 유튜브 내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게 알고리즘이 있어서 비슷한 게 계속 뜨잖아요. 나를 유혹하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한 편 보면 딱 끊을 거야 이러면 이따가 다시 보시더라도 일단 끊으세요. 그런 게 중요해요. 조절 능력을 계속 갖추는 게 내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량제 가지시고요. 그리고 사실 가능하면 쉼이 있으면 좋습니다. 디지털 금식이라고 하죠. 저는 그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왜 40일 릴레이 금식하고 막 하루 전날 금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음식 금식 쉽지 않으세요? 어렵나요? 아니 크리스찬들은 내공들이 많으셔가지고 금식은 뭐 껌이야. 근데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굶기를 원하셔서 부활절 주간에 금식하라고 하신 건가요? 금식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한테 중요한 거
너한테 본능적인 거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에는 먹는 게 가장 이렇게 욕구의 최전선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욕구의 최전선은 솔직히 스마트 미디어 아닌가요? 그게 가장 절제 못하는 어떤 나의 욕심에, 나의 욕구에, 밥은 굶어도 핸드폰 보는 건 못 굶잖아요. 아닌데요, 나는 밥 굶는 게 더 어려운데요, 이런 분 계세요? 저만 들었네요. 쑥스러워서 안 들으신 거 아니죠? 진짜 그렇죠.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쉼의 시간을, 근데 뭐 다른 외부 사람들이야 쉼의 시간 가져라 이런 게 굉장히 공허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성경을 보기로 정해놓은 때는 스마트폰은 안녕 잘 자 이러고 꺼놓고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에 두고 성경 봐야지. 아니면 청년들은 내가 찬양을 CCM을 듣거나 부르거나 이럴 때 스마트폰은 좀 꺼놓고, 이게 우리가 흥얼흥얼 음을 즐기려면 사실 가요나 팝송을 들어야죠. 찬양을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좀 스마트폰을 좀 잠재워 놓고 이런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더 좋은 건 하루 금식일이 있으면 좋긴 합니다. 뇌가 아주 좋아해요. 뇌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뇌가 뽀송뽀송해져요. 근데 그렇게 어려우시면 일정 어떤 시간이나 어떤 범주에는 내가 쉼을 갖겠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좋고요. 밤에 안 돼요. 밤에 안 돼요. 제가 강력한 이유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치매가 이제 뇌과학의 치매 연구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치매는 전두엽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러니까 대사 단백질이 쌓여서 70% 이상 가득 차면 치매에 걸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먹으면 이렇게 에너지로 쓰고 소화시키고 그러면 소변 대변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땀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사를 하고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뇌는 포도당 대사를 하거든요. 뇌도 에너지를 쓰고 머리를 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먹은 것 중에 포도당이 에너지 역할을 하는데, 포도당을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가 뇌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얘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길이 없어. 그래서 이 길이 없어서 잔뜩 쌓이면 치매에 딱 걸려.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그것만 한 거예요. 도대체 뇌를 어떻게 대사를 하지? 도대체 대사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 이랬는데 2013년에,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0년 전에 겨우 밝혀낸 거 한 가지가, 잘 잘 때 깊은 수면 아시죠? 수면 들어보셨죠? 렘수면, 비렘수면 이렇게 수면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깊은 수면이라고 비렘수면일 때 뇌에 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뇌가 척수액이라는 물에 이렇게 동동 떠 있거든요. 거기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뇌 찌꺼기가 척수로 나가서 이제 똥오줌으로 나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 이러면 뇌 찌꺼기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근데 깊은 잠을 자는 첫 번째가 뇌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스마트폰의 이 빛 있죠?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그 빛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려고 하다가 어라? 나 나올 시간 아니네 이러고 다시 들어가요. 진심.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 빛을. 잘 때가 아니구나. 쉴 때가 아니구나. 이래서 그냥 이게 멈춰버려요. 그러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 사실 그 치매 연구자들은 최소 자기 2시간 전에는 꺼라 이러는데, 현대인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최소 저의 권유는 10분 전이라도 끄세요. 이게 보다가 주무시잖아요. 큰일 나십니다. 젊은이라고 안전하지 않은 거 아시죠? 요즘 디지털 조기 치매라고 30대부터 치매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자는 건 아주 심각하게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시고요. 한 저녁 8시, 9시부터는 조도라고 스마트폰 밝기 조절하는 그 바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좀 어둡게,
저는 제 거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낮에도 어둡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답답하신데 익숙해지시면 그냥 그게 밝으면 오히려 눈이 어머 너무 밝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또 이렇게 좀 어두우면 어두운 거에 익숙해지세요. 근데 저처럼 낮에도 하시지 못하더라도 밤에는 좀 조도를 낮추시고, 이 자녀분들한테 블루라이트 필터라고 여튼 이 필터 있거든요. 필터도 꼭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네. 그리고 옆 사람이 나는 자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스마트폰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봐 이래야 돼요. 내 옆에서 보지 말고 나가서 내가 잘 때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리고 내가 자는 공간이 너무 밝다 이러면 요즘 이렇게 뭐 다이소에도 팔아요. 암막 커튼, 빛 차단 커튼들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좀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습관이잖아요. 습관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오늘 아침에 양치 다 하셨죠? 혹시 이러셨나요? 어제는 내가 오른쪽 위에부터 양치했어. 오늘은 반드시 왼쪽 위부터 해야지. 골고루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하시고 양치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마 칫솔이 들어가면 매일매일 비디오 찍으면 매일매일 똑같을걸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럴 때 뇌를 이렇게 단층 촬영을 하면 뇌가 일을 안 합니다. 뇌는 자동화된 습관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잘 때도 스마트폰을 봤었어. 잘 때도 계속 뭔가 끝까지 확인하고 잤어. 어릴 때부터 그래 왔어. 이러면 갑자기 못 고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은 뭐 9시 이후에는 금지. 이런 룰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도 그런 거에 좀 동참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 한 가지, 밥 먹을 때 스마트폰 금지를 가족 규칙으로 만드십시오. 이 연구는 정말 많은데요. 그냥 밥 먹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안 하면 일석이조, 3조, 4조, 5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 회복이 있고요. 이렇게 각자 보지 않는 정서적인 흐름이 다르고요. 요때만이라도 쉼을 갖잖아요. 그러면 또 전두엽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다른 때 말고 그냥 우리 저녁 식사할 때는 야 식사 길어봐야 2, 30분인데 그때는 그냥 스마트폰 다 어디 방에 두고 와서 우리 가족 식사할 때는 스마트폰 꺼두기로, 이렇게 약속 강추입니다. 아주 좋은 효과가 많다는 연구가 많고요. 젊은 분들을 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자는 얘기한 거요. 요 잠잘 때 하지 말라는 거에 효과가 또 있는데요. 피부가 젊어집니다. 진짜 콜라겐 재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피부는 자동 재생을 하는데 콜라겐, 뭐 엘라스틴 이런 게 아주 비싼 화장품 발라도 피부 표피에만 들어가요. 속에 들어간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의 아주 절친이 피부학 박사예요. 교수예요. 근데 절대 들어가는 거 아직 개발 안 됐대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가 다 과대 광고하는 거고요. 자동 재생은 그 깊은 잠 잘 때. 그리고 비만 예방, 그 지방 대사도 깊은 잠 잘 때. 그러니까 피부에도 좋죠. 비만 예방에도 좋죠. 치매 예방에도 좋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뭐가 좋으냐면요. 해마라고 기억의 중추가 있거든요. 그 해마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저희는 복습한다고 하는데 여튼 해마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게 또 깊은 잠 자야 돼요. 그 모든 게 다 이 깊은 잠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잠 중요하고 밥 먹을 때 안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세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띡띡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거북목뿐만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전부 디지털 치매처럼 디지털 디스크라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 다들 그냥 요즘 거북목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힘들어서 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신체가 건강해지십니다.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시면,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앱을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어플 중에 나쁜 어플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안 보게 하는 게 좋지만 이미 많이 노출이 됐고 조절 능력을 키우고 싶다 이러면 앱 모니터링 해 주시는데 대신 사전 동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됐어, 엄마가 좀 볼게, 할머니가 좀 봐야겠어, 이게 아니라 할머니가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미래 인재가 되려면 이거를 안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된대, 조절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전부 어떤 어플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자는데 할머니 궁금한데 보여줄래?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동의, 허락을 구하고 앱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키퍼 프로그램이라고 이 아이들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까셔도 좋은데 그래서 통제하라는 게 아니라요. 너가 통제하지 못하면 엄마가 통제할 거야. 너가 통제하지 못하면 할머니가 통제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통제할 수 있어. 아빠가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작정은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몇 시면 꺼지는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인터넷은 안 되게. 막 이런 거를 자기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조절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11시에 끄기로 했는데 10시에 끄기로 했는데 자꾸 이거 보고 있네. 이러지 마시고 저런 거 이용해서 10시면 저절로 내 핸드폰이 꺼지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조절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건 뭐냐? 본입니다. 본. 네. 나는 어떤가? 나는 맨날 이러고 있으면서 내 자녀한테, 손주한테 뭐라고 해. 듣나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으로 얘기하면 지나 잘하지. 죄송해요. 아이들이 이러거든요. 그런데 몸으로 보여주면 그대로 배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에 가장 좋은 건 와, 나 저 사람 너무 궁금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가? 저렇게 밝은가? 저렇게 헌신적인가? 아, 저렇게 기쁜가? 저렇게 잘 사나? 막 부자로 잘 사는 거 말고요. 그냥 진짜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물질적인 부와 상관없이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좀 부러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이러면 그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생활 선교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저희 주변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조절 능력이 저절로 생겨요. 해보시면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내가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돈독해지면 하나님과 만나는 게 즐겁지 이거 보는 게 덜 즐겁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랑을 막 나도 흘려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거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데 시간 쓰실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할 때만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쁜 거 좋아하세요. 맞죠? 하나님 우리 막 청렴하게만 막 청교도적으로 살라고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유머도 보시고 다 괜찮아요. 다만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고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요게 다르다는 거죠. 요 스마트 미디어 조절에 있어서도 저희 크리스찬이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70년대, 60년대는 교회에 보내야 뭘 배우고 뭘 똑똑해지고 더 좋고 이러는데 요즘은 교회가 그 역할 못 하잖아요. 정말 이래저래 욕 듣는 게 오히려 많잖아요. 저는 회복됐으면 좋겠거든요. 교회에 갔더니 애들이 멋져. 교회에 갔더니 새로운 걸 배워. 교회에 보냈더니 애들이 봐라. 미래가 준비가 돼. 스마트폰 그렇게 내가 그냥 씨름씨름 할 때는 맨날 이렇게 있더니 교회에 다니더니 애가 조절 능력이 생겼어.
이런 세상에 정말 말 그대로 빛이 되는 덕이 되는 이런 성천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믿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